이번 주에도 후원이 있는데요. 팟빵에서 101일상 마망슈에트님이 1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트리온은 정기 후원이라서 2월에 들어왔던 후원들이 있는데요. 김재현님, 최준우님, 리메이님, 김대현님, 조하수님, 박현우님, 변정우님, 이승규님, 낙규님 이렇게 많이들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몇 대죠? 와, 마이크 세대가 됐어요. 세대가 됐습니다. 한 지금까지는 대는 다 개인 비용으로 사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죠. 처음에는 하나는- 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한 대로 그렇죠. 했잖아요. 한 대를 했죠. 지금 각자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CP님 거 개인 거 하나로 쓰다가 당근마켓에서 후원해 주셔서 2개가 됐다가 지금 다시 CP님이 하나 더 장만하셔서 3개가 됐네요. 요 마이크 좋은 것 같아요. 예티 그게 뭐예요? 블루 예티 나노인데 나눠. 그전 예티 거가 워낙 유명했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나노라고 조그만한 게 나와서 사봤는데 진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고 소리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금색을 샀더니 너무 예뻐요. 각각 얼마예요 이게? 지금 예티 같은 경우 공식 가격이 아마 119달러 막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티는 워낙 가격이 약간씩 변하고 네. 이 예티 나노 같은 경우는 99달러. 기능도 약간 적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개인 방송하게. 예티는 사실 워낙 이제 스테디셀러라 많이 쓰고 좋긴 한데 무거워요. 마이크 치고 네.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예티 마이크는 그 붐 스탠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마이크 스탠드 할 때도 싸구려 스탠드 사면 안 돼요. 예티는. 그래요? 예, 무거워서? 싸구려 사면 이거 쭉 내려와요. 무거워서. 예. 근데 나노는 우선 밑에 구멍도 원래 마이크 전용 그 구멍 단자가 따로 있어요. 네. 더 커요. 근데 얘는 애초에 그게 아니라 삼각대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삼각대 단자랑 같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에다 꽂아서 쓸 수도 있어요.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요새 들어보고 좋으면 저도 하나 사야겠네요. 그때 CP가 얘기해줬는데 그 아마존에서 찾으면은 예티 관련된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다 수입된다면서요. 아, 맞아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 사려고 하면 이제 예티를 살 때 예티 가방도 같이 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걔가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예티만 샀는데 요즘 아마존이 좀 공격적인 것 같은 게 우선 아마존닷컴 가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배송되는 물건 뭐 이렇게 하면서 배너 메인 배너 엄청 크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접속하면 그런 배너를 그래요? 우선 띄우고요. 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송 안 되던 예티 관련 짜잘한 것들, 짜잘한 애들도 다 배송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예티 나눠 사면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이 위에 뭐 털처럼 달린 게 있어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네. 예, 그 마이크 위에 바람 씌우는 소리가 안 들어가게. 아, 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쓸 때 그걸 안 썼는데 그때 바람 소리가 많은데 그게 뭐 데드캣인가? 뭐 그런 은어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한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걔만 따로 오는 게 좀 이상했는데 합배송이 돼가지고 예, 좋습니다. 지금 아마존닷컴 메인 한국에서 들어가면 위십 오버 45 밀리언 프로덕트 투 코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맞아. 저도 뜨네요. 저는 안 뜨지. 그러니까 4,500만 개의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안 뜨네요. 버림받았나 봐요. 아니 저 IP 뭐 VPN 쓰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또 감청을 의식해가지고. 당근마켓 IP 쓰고 있다고요. 똑같이. 야, 아마존이 이렇게 슬슬 진출하는 것 같아요. 데드캣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았어. 아, 그쵸. 근데 데드캣 죽은 고양이처럼 생겼어. 이렇게 털. 네. 죽은 플루톤에 계시네요. 플루톤이요? 예전에 플루톤에 한번 계시네. 아, 네, 제 집 주소가 아니고 이제 뜨네요. 네. IP가 아니라 자기 계정 그건가 그런 것 보구나. 같아요. 네. 이렇게 받는 곳? 잘 될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일본에도 구글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하거든요. 아마존이. 원래 네. 인터넷에다는 본사를 미국에다 놔두고 매출을 다 그 나라 걸로 안 하잖아요. 일부러 세금 좀 적게 내려고. 그렇죠. 근데 물건 파는 회사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아마존이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존 재팬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물건을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아마존은 뭐라 그러냐면 일본 아마존은 그냥 창고다. 예, 우리 거기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고 잠깐 저장하는 창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 좀 적게 낸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회사 형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주식회사가 예. 아니라 뭐 유언회사나 그런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뭔가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면 뭔가 법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린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파는 건데 네. 그냥 창고를 일본에 하나 놔뒀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국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심지어 창고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다가 더 크게 지으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건 또 쉽잖아요. 걔네들 입장. 아무튼 점점 아마존 직구 쇼핑하기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노션 업데이트 됐다면서요? 음. 너굴님이 꽤 됐는데 의견 업데이트 된지. 너굴님이 쓰신 건가요? 아니요, 네. 제가 썼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쓰신 거예요? 에버노트 임포트가 편해졌어요. 아 그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원래 에버노트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에버노트 노션으로 옮길 때 이제 새로 적는 문서만 노션에 썼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에버노트 그 문서를 노션으로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중간중간 내가 손으로 다 넣었어야 돼요, 다시. 그렇구나. 근데 불편하네. 노션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전체 인풋 기능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주게 만들었어요. 뭐 요번 업데이트된 건 아닌데 2월에 업데이트된 것 중에는 그 색깔 넣는 게 원래는 블럭 단위로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글자 단위로 지정해서 색깔 넣을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좀 좋고. 그런 거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상한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색깔 바꾸는 인터페이스가 네. 그게 색을 바꾸고 나서 취소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바꿔보셨어요? 이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바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취소하는 걸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백그라운드에 그레이, 브라운, 오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위에 뭔가 가보세요. 취소하는 게 없고 이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야 돼요. 아, 근데 그러면은 블록 색깔이 없어져요. 원래는 캔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문서 정리하면서 뭔가 바꾸다가 원래 상태를 나타내려고 색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거 찾으려고 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다른 거에서는 블랭크 컬러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가지고 색이 없는 상태가 맞아요. 되는 네. 거.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어요. 약간 좀 얘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잘한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그 색이랑 백그라운드랑 좀 섞여서 쓰고 있고 아예 동시에 쓸 수가 없구나. 백그라운드랑 색이랑 그렇네요. 그런 컨셉인가 보네. 근데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개발 관점도 그렇고 뭔가 심플하게 유지하려면 블럭 단위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 점점 복잡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핵심 기능도 아니고 예전에 예전에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색깔 단어 단위로 바꿀 수 있다고 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어 선택하고 컬러? 하시면 돼요. 저는 안 되는 것 저도 같던데. 안 되는데? 네. 최신 버전이 아닌가? 아니요, 최신 버전 막 될 텐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거 다시 켜면은 다 리프레시가 네, 되는데. 네. 해봤더니 취소됐나? 그러니까 저는 노션처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게 기능적으로 너무 확장하지 말고 미국 애들이 좀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성공할 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정사각형 프레임이라고 봤거든요. 그 정사각형만 했어요. 사진의 네. 비율을 유지 안 해주고. 근데 인스타그램 그 당시 시대에 유행했던 UI가 뭐냐면 타일 형식의 그거거든요. 비율을 유지하면서 뭐죠? 유명한 핀터레스트처럼 그 UI가 완전 대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폰 개발 그때도 막 취미로 하고 했었는데 그 UI 만드는 거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이 엄청 많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법, 뭐 그거 네.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뭐 그거 막 픽셀을 계산해가지고 막 뿌리고 막 이런 시대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이 우린 정사각형만 할 거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은 UI 개발할 때 엄청 편해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블럭도 되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네모 정사각형이 유지되니까 그 9개씩 나오는 거를 그냥 잘라가지고 또 크게 이미지 만들고 막 이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요즘 UI에는 이제 핀터레스트처럼 비율 유지하면서 들어간 것도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쵸. 저는 그 성공의 일부분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리소스를 좀 줄이지 않았나. 시피님이 인스타도 하세요? 예, 가끔 해요. 와,
인스타 못 하겠던데. 저 거의 안 올리고 저는 사진을 못 찍어요 기본적으로. 색깔 단위로 글자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위에 있던데요. 위에 복잡해요? 텍스트 컬러가 있어. 선택하면 위에 나타나네요. 글자를 선택하면 위에 살짝 나타나요. 아 이거구나. 그 컬러가 아니라. 별로 좋은 기능인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게요. 뭐 아무튼 이 노션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네. 또 이건 너굴님이 적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파이어폭스 샌드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그래요? 근데 파이어폭스 샌드 처음 알려준 게 이제 너굴님이었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굴님이 적은 줄 알았어요. 파이어폭스 샌드가 이제 그 파일 전송하는 거잖아요. 일회용 파일 전송 네. 시스템? 그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은근 많거든요. 맞아요. 에어드랍만 쓰다 보면 좀 없는데 애플 제품만 쓰다 보면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데 막 맥으로 전송해야 되거나 윈도우 전송할 때 막 SMB 뭐죠? 옛날에 삼바 뭐 공유 폴더 걸어주고 네. 이거 진짜 귀찮거든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뭐 보내줄 때도 복잡하고. 근데 파이어폭스 샌드 그때 알려주셔서 엄청 잘 썼는데 기사 보니까 이제 정식 출시래요. 파이어폭스가 원래 이런 뭐죠? 베타 기능들 진짜 많이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베타만 모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 베타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베타로 하다가 접어서 없어진 것도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얘는 정식 출시가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로그인을 하면 2.5기가까지 보낼 수 있고 로그인 안 하면 그냥 1기가까지 보낼 수 맞아요. 있네요. 비번을 걸 수 있는 거죠? 그쵸. 비번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안 있고.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번 안 거는 방식은 사실 진짜 방법은 많은데, 잠깐 그것도 있지 않아요? 몇 회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비번 걸고 한 번만 받게 하면 좀 안전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몇 회만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거 그 메뉴가 있잖아요. 네. 드롭박스라고 해나? 네. 네. 셀렉트 박스가 뜨는데 거기에 한국어로 가면 1다운로드, 1다운로드, 1다운로드 맞아, 이렇게 맞아. 떴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보내려고 하니까. 뭐야, 제가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때 그 저희 한빈 녹음실에서 네, 네. 보내려고 했는데 다 1다운로드예요. 아, 맞아. 기억났어. 저는 근데 보통 드랍박스 쓰긴 해서 공유할 거 있어요. 제 드랍박스에 있는 거 그냥 다 웹에 페이지가 있잖아요. 드랍박스에 파일이 있으면은. 유료 사용자의 여유죠. 아니요. 그거 공유하면 네. URL만 알면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암호를 걸 수 있어요. 응? 거기도 암호를 거는 기능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지정한 사람한테만 공유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정한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추가로 암호도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공유했었거든요. 근데 지정하는 사람이 아닐 드랍박스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드랍박스 안 써도 돼요. 링크만 주면 되니까. 그 웹페이지가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하긴 지정한 사람이면은 그 로그인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지정 안 한 사람 해주는 건데 요즘에 전 파일 전송할 때마다 파이어폭스 샌드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쵸, 뭐, 이거. 약간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한국 웹에서 메일 보낼 때, 대용량 메일 보내고 이런 네이버. 거. 그렇죠. 다음인가? 거기서 뭐, 네, 다음도 엄청 크게 있었어요. 지원해줘가지고, 네이버는 그 대용량 메일 지원해줘. 네, 네. 그런 거 꼭 쓰라고 막, 그런 흠뻑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력서 받을 때 용량 크게 막 동영상을 막 첨부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네이버 이메일이나 막 이런 대용량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그게 모바일에서 못 열잖아요. 네. 그럼 바로 확인을 못 하고 며칠 안에 봐야 돼 빨리. 다운받아 놔야 맞아요. 돼.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약간 이걸로 보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샌드로 그쵸. 보내면은 7일 같이 링크만 첨부해서 주고서 비밀번호 알려주면 그 맞아요.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훨씬 좋죠. 그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이버 메일의 대용량으로 오는 거랑 이런 거랑. 그거는 네이버로만 열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용량 첨부 파일은. 아니요, 그 누르면 이제 네이버 사이트 네이버로 가서, 가는 거야? 예. 아, 지메일에서도 볼 수는 있죠.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비밀번호 기능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해요. 대용량 메일 진짜. 그 링크만 있다는 거죠? 네. 네. 링크만 따면 누구든 다 볼 수 있어. 훨씬 위험하네. 그거 메일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또 다른 카테고리긴 한데 에어드랍 있잖아요. 네. 에어드랍 이제 아이폰 간에 아이폰 애플 제품 간에 애플 파일 제품 보내는 거. 간에. 네. 이게 저희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거 보고 있거든요. 가끔씩 고등 래퍼라고 네. 요새 고등 래퍼? 고등학생들이 나온 네 맞아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잘 몰라요. 약간 주류 문화랑 TV가 떨어져 있어서 없다고요. 우리가. 근데 거기 나오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막 노래 그 고등 래퍼들이 있고 거기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래퍼들이 걔네가 이제 가르쳐주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네 최신 기술 아냐고 하면서 이 드랍박스를 막 아이폰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PPL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랍박스를? 아, 에어드랍? 그 에어드랍. 아. 에어드랍 보여주는데 근데 애플이 한국에서 PPL을 하나? PPL은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신기하네. 통신사 PPL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거 그건 것 같아. 약간 음악이나 특히 이쪽은 그냥 다 애플 제품이 옛날부터 애플 진짜 인기 없을 때부터 맞아요. 지금도 막 맥을 우리 이 맥이 아니라 옛날 맥으로 작업하는 분들 있어요. 하얀 거, 예, 예. 그런 걸로 일부러 해서 작업하던 분들이랑 이제 그러니까 쓰는데 그분들 약간 그 에어드랍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일반인 중에 아이폰 쓰는 사람 보면 에어드랍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 하는 분들은 이걸 쓸 여지가 진짜 많은 게 자기가 음악을 만들고 막 보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윈도우를 쓰는 친구가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PPL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겼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지하철 같은 데 열었는데 뭐 내가 복사하려고 북미 열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막 위에 떠. 잘못 그런 누를 거 거야. 막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즘에 저 한 번 받았어요. 강남역에서. 그래요? 자리에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누가 그거 보내요. 뭐 이 자리에는 임신한 남자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어? 예, 요즘은 그게 그거는 좀 이제 있어요.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왜냐면 저는 앉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그거 다 보내버리는, 어차피 네, 임산부석에 맞아요. 앉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앉아 계신 분을 막 쳐다보고 그걸 느껴서 일어나게 맞아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좋던데? 받으면 뭐 나쁠 건 없어요.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 2년 전에 갔을 때 그 유명한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핸드폰 했는데 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에어드랍인데 중국 사람이 자기 방금 인증사진 찍은 거를 잘못 보낸 거야.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지금.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인데 나는 보는 거지. 이 사람 사진 잘 찍었네 하면서. 안 좋은 사례 또 있어요. 뭐요? 그 막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진들을 막 부특정 다수한테 막 아, 그럴 보내는데요.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뭐 있죠. 내가 아는 사람만 받게 한다던가. 있어요? 해본 옵션을 보진 않아서. 아, 그래요? 아니, 있냐고요. 옵션 기본이 아는 사람만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연락처에 있는 사람만. 낙규님 엄청 잘 쓰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옵션이 안 들어가 이게 모르네. 이게 몰라. 고등 래퍼보다 IT 기술 모르네. 저는 근데 그런 걸 설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딱 공유 눌렀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뜨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 그건, 예. 보내는 거라서 그런 거. 네, 그 사람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락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락처만 안 해놓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에어드랍을 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랑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놔서 뭐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그거 받고도 재밌으면 보고 뭐 안 보면 말고.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뭐, 에어드랍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에어드랍 같은 거 구글이 만들어줬으면 진짜 좋겠는데 구글이 이걸 좀 안 해요. 안드로이드도 없다는 거죠, 비슷한 기능이. 그쵸. 안드로이드에는 아직 그런 기능 없어요. 네, 안드로이드는 없고. 이거 파이어폭스 샌드를 API만 잘 뚫어서 쓰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파이어폭스 샌드 API 만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뭐 네, 뒤로는 갈 텐데 왜냐면 네. 트래픽 비용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구글은 자기 돈도 많고.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동영상 편집하거나 할 때 집에서 윈도우 컴퓨터 쓰거든요. 네. 그럼 맥이랑 제 아이폰에 뭔가 파일이 있어요. 음성 파일이 100메가예요, 동영상이. 이걸 윈도우로 올리려면 좀 노답이에요. 맞아. 이걸 꽂아야 돼요. 케이블을 꽂고 그게 가서 이 많은 사진 중에 찾아내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폰에서 아이맥으로 에어드랍으로 보내요. 그리고 아이맥에서 그 삼바 그 공유 프로토콜로 윈도우를 다시 들어가거든요. 해서 제가 엊그제 검색해봤어요. 아니 분명히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아서 윈도우에서 에어드랍 되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이제 반대로 뭐 비슷한 솔루션을 만드는 애들은 있어요. 뭐 드랍존이나 뭐 이런 애들. 윈도우와 맥과 막 이렇게 파일 전송할 수 있게. 그래서 이쪽 시장도 재밌는 것 같고. 그렇군요. 파이어폭스 이거 돈은 어떻게 벌지?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용량 2기가의 트래픽 막 받으면 파이어폭스는 돈 어디서 벌어요? 후원? 모질라 후원. 잘 몰라요. 모질라 그렇게 많이? 단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모질라는 비영리 단체 않을 거 아니에요? 비영리죠. 비영리예요? 비영리 아닌가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 그렇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저번에 너무 많이 들렸어. 비영리든 뭐든
돈은 어디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뒤에서 하죠. 아니 포켓도 샀잖아요.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가? 영리인지 비영리가 중요하진 않잖아. 어쨌든 돈을 버는 게 안 보이니까. 비영리 재단 맞대요. 위키에 써있네. 아 그래요? 네. 그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질라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질라에서 만드는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관리 하나 봐요. 네. 용량 2기가씩 파이어폭스 올리면은 10명만 받아도 20기가고. 그쵸. 친구들끼리 이거 뭐 영화 공유할 때 이거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들었는데 회사 여기 하면서 트래픽비 은근 비싸다는 거 좀 느끼니까 트래픽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5기 가면 꽤 큰데 잘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 근데 파이어폭스 불편해서 안 쓰는데. 전 정말 좋은데. 다 좋아요. 저 딱 하나만 되면 무조건 옮길 것 같은데. 뭐야? 멀티 프로필 기능. 맞아요.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약간 스크립트 만들어서 하긴 하고 뭐 서드 파티 있는데 자체 지원만 해주면 진짜 그러니까 다 있어서 자체 지원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절대 안 하더라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것도 있고 막 구글 계정 많다 보니까 이게 필수인데 맞아요. 제가 몇 번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해주시죠. 낙표님이 좀 해주라고 해보세요. 파이어폭스 골수 사용자로서 골수 네, 사용자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영업이. 그렇긴 하죠. 네. 이 CS는 작업 정의간 종속성 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순서 말하는 거죠? 종속성이. 그 예전엔 태스크 디피니션이 여러 개일 때 그 특정 태스크 디피니션은 이게 태스크 디피니션 사이의 종속성인 거죠? 아니요. 태스크 디피니션 안에서의 컨테이너 종속성? 네.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들을 태스크 디피니션 하나에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띄우기만 하고 순서를 정의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면 이제 A 컨테이너가 뜨고 어떤 상태가 됐을 때 B 컨테이너를 띄워라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기능을 넣었네요. 네. 정확히는 이제 디펜즈 온이라고, 그러니까 제이선으로 보면은 컨테이너 디피니션을 따로 넣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수가. 어제 이거 때문에 엄청 헤맸었는데 어쨌건 이제 그 다수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디펜즈 온 이제 옵션 하나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컨테이너를 지정을 하면은 그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나서 다음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거죠. 아마 디펜즈 온을 실행됐다는 거는 해시로 보장을 하는 것 같아요. 헬스 체크 기능을 써서 도커에 있는 뭐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헬스 체크 기능도 되게 오래전에 들어간 것 같던데 저는 뭐 이걸 써보진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TD 안에서 헬스 체크 관리를 하지 않았어서. 근데 이제 도커가 뜨면은 기본적으로 업이 되잖아요. 컨테이너가 네. 뜨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명령어 쉘 커맨드를 줘가지고 헬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엑시트 코드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0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0이 되면은 도커 PS를 치면은 컨테이너 목록이 나오잖아요. 거기 스테이터스 컬럼이 있는데 거기에 업하고 뭐 시간 같은 거 나오고 가로치고 해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으로 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능이 예전에 도커 컴포즈에도 있었거든요. 디펜즈 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ySQL을 띄워놓고 그다음에 장고 저는 파이썬이니까 장고 서버를 띄운다고 할 때 MySQL 컨테이너가 뜨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뜬 상태에서 MySQL이 열심히 초기화 작업을 해서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장고 서버가 먼저 떠버려서 찔러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서버가 못 뜨고 죽는 상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도커 컴포즈 2.0 때 파일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디펜즈 온에다가 MySQL 쪽을 찔러요. MySQL 컨테이너 정의에다가 그러니까 서비스 정의에다가 헬시 해놓고 이제 나의 헬스 상태는 어떤 상태다. 뭐 거기다가 이제 MySQL도 자체적인 그 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정 포트로 핑을 날려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핑이 뜨면 헬시 상태로 컨테이너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장고 컨테이너 중에서
쟤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떠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띄우고 했었는데 3으로 가면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사라졌지? 하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그 관련 GitHub 이슈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도커 컴포즈 그 프로젝트 GitHub에 이슈가 있는데 엄청 길어요. 댓글이 막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거 왜 없앴냐 했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가 다른 컨테이너의 상황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게 좋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다. 그래서 3에선 없앴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그 MySQL 컨테이너 쪽에는 아무런 정의를 두지 않아요. 얘는 그냥 띄워. 그리고 장고 쪽 컨테이너에서 서비스 띄우기 전에 MySQL에 접속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wait for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wait for MySQL, wait for Postgres SQL 뭐 이런 되게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걸 다 통칭하는 wait for it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걸 써서 뒤에다가 뭐 MySQL이면 3306인가요? 3306 딱 넣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run 명령에 그걸 넣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커맨드 명령에 그러면 wait로 먼저 실행을 해서 3306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접근 가능한 시점에 이제 서버를 띄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거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CMD를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ECS에 이번에 추가된 거 보니까 컴포즈 2.0 때에서 쓰던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웨이트폰인데 MySQL이 떴는데 사실 제대로 안 떴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안 떴다는 헬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죽진 않았는데 뭔가 설정 문제로. 그러면 응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아니죠. 응답은 있는데 약간 지금 헬스 체크도 약간 옵션을 줄 수 있잖아요. 진짜 셀렉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셀렉트까지 가능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커맨드에서 어떻게든 하면 되니까 해서 DB가 정상이 아니면 얘를 죽일 수 있는데 반대로 DB MySQL 컨테이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창고나 이쪽에서 하면 창고가 얘가 봤는데 안 떴어. 그러면 MySQL을 다시 띄울 방법이 없어. 그냥 창고가 안 뜨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컴포즈는 MySQL 이런 건 이상하죠, 사실. 그러니까 MySQL을 컨테이너에 쓰는 것 자체가 안티 패턴이잖아요. 너굴님은 이제 개발 환경 자체를 좋아하시니까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안티 패턴이라는 것 자체는 뭐 그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에도 보면은 디펜존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기는 하지만 디펜존이 있는데 헬시 얘기하셨던 체크가 없죠. 그 컨디션으로 체크하는 네, 부분이 없었던 거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진짜 실행하는 것까지만 보고서 바로 띄워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 이해는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뭐 쿠베 쪽은 정확히는 모르겠긴 한데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 트위터 올려주셨던 분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한 걸 보면은 엔보이가 뜨면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실행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존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DB랑은 다른 의미에서 얘는 엄청 요새 핫하고 사이드카 패턴 구현하려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니즈 때문에 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헬스 체크 때문이 아니라 뭐 이제는 사이드카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꼭 그거 어쨌든 쟤가 안 뜨면 쟤를 다시 띄워야 되잖아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드카 패턴은 얘가 없어도 실행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이 안 나중 되나? 모르겠다. 실행이 안 되겠죠. DB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실행 되긴 할 것 같은데 얘한테 직접적인 어떤 실행 자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DB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해봐야 돼. 근데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 상황마다 워낙 달라서 애가 꼭 필수적인 거라 애 안 뜨면 애 떠봤자 아무 의미 없으면 안 뜨는 게 낫죠. 저는 실제로도 지금 ECS에서 엔진엑스랑 장고 컨테이너랑 두 개 띄우고 있거든요. 한 TD 안에서. 근데 엔진엑스만 뜨거나 장고만 뜨거나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쵸. 못 받으니까. 근데 그런 패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엑스 따로 다른 레이어에 띄워야죠. TD 하나에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TD도 분리해야 된다고요? 뭐 그쵸? 그쵸. 제일 이상적으로는 TD가 따로 있어야죠.
엔진엑스 레이어 따로 있어서 왜냐면 받아서 다시 엔진엑스는 한 보내주시고. 10개만 필요하고 장고는 100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뜨잖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엔진엑스가 받아줄 수 있는 트래픽 양이 훨씬 많으니까 밑에 애들은 그거보단 낮으니까. 그래서 뜰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보면 엔진엑스랑 앱서버, 레일즈나 뭐 장고 앱서버 관계만 봤을 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이상적이긴 하죠. 보통 이제 워낙 이제 가까이 왔었으니까 네. 많이 붙이잖아요. 그냥 저기 같이 쓰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도 너굴링처럼도 쓰시고 이제 예전에는 슈퍼바이저 D 같은 걸 하나 묶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단순히 분리한 것 뿐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구축한 인프라를 얘기하면 자꾸 혼나는 아 게 그래요?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아니 그래도 거기에 한계 어세요. 우리는 아직 안 했는데 맞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고 뭐 하나씩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ECS에서 한다고 하면 ECS 클러스터의 데몬 형태로 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걔도 따로 서비스 형태로 뜨는 거죠. 데모는 그리고 용도가 다르죠. 데모는 데몬은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나 이런 거 띄워서 매트릭스 취합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NGS가 그러면 만약에 클러스터 인스턴스가 1번, 2번이 있는데 1번에만 NGS가 뜨고 뭐 몇 개를 띄우든 1번에만 뜨고 2번에는 안 떴어요. 근데 2번에 있는 장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엠보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붙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HD처럼 찾아내. 이번 인스턴스에 있어도 일본 거 타야죠. 그러네. 서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타지? 그 다 설정해놔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앱 서버를 띄우면 앱 서버의 엔드포인트는 어떻게 찾아요? 그런 거 이제 그 뭐야 서비스 메시 같은 걸로 서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네. 너굴링 하신 방식 좋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하니까 점점 복잡해져.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많아서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점점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처음부터 떡밥인 것 같아요. 처음에 도커 나왔을 때부터 엔진엑스 그럼 어떡하냐. 맞아요. 그때부터 항상 그 말 많았어요. 그때는 막 태스크 디피니션이 아니라 도커 파일 안에 그냥 같이 넣어놨죠. 네. 그래서 도커 엔트리에서 하나는 백그라운드로 띄우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참 뭐 결론은 상황 안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정확한 답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ECS 중속성 관리 기능이 파게이트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게이트는 원래 개념 자체가 어디서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엔 결국 되겠죠. 근데 어떻게 어디서 되나? 뜰지 몰라도 TD잖아요. TD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하나에서 뜨는 게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TD는 그런데 TD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TD가 아닐 수 있다? TD 말고 TD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TD 아닌 것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나중에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TD 안에서라고요? 이 기능은 TD 안에서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쵸. 거니까. TD 안에서만. 모르죠. 아마존이 사실은 파게이트에서는 TD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데 띄워버릴 수도 그렇잖아요.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트워크 다 공유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죠. 왜냐면 하나에서 띄우는 거 보장되면 사람들이 꼼수 써가지고 또 TD 안에 막 30개씩 넣어가지고 근데 파게이트는 이제 막 그런가? 계속 뭔가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ECS 되면 파게이트 조금 추가되고 곧 되겠죠. 그거랑 같이 이제 스타트 타임아웃이랑 스탑 타임아웃이라는 기능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기능 자체는 원래 있었는데 보니까 원래는 스타트 타임하고 스탑 타임아웃을 인스턴스에 설정했대요. 환경 변수로.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에 뜨는 모든 그 네. 태스크들이 컨테이너들은 다 이 설정을 먹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엔진엑스는 뭐 10초 잡고 도커는 아니 장고는 30초 잡고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 점점 나아지고 있군요, ECS. 그러니까 처음에 삽질한 사람들이 열심히 고객 의견을 넣어서 네. 나중에 들어간 사람 편하게. 그쵸. 애저랑 GCP랑 엄청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GCP는 뭐 전혀 못 올라오던데. 엄청 쫓아오는 건 아니고 GCP는 그냥 옛날부터 별로 이제 확장에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GCP는 이제 잘 만들어놔서 저희 개발자분들도 쓰는데 좀 편하게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애들은 이제 확장의 의지는 좀 없어요. 그냥 영업이나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안 하고. 점유율 보면 옛날부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고 애저만 쭉 늘어나고 있고 뭐 아마존은 그냥 계속 압도적인 것 같고. 아니요, 압도적까지는 아니에요. 그 비율 보면 아마존이랑 MS가 이제 약간
뒤치닥 할 정도 10% 내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등부터는 저 밑에 있는 거죠. 구글은 막 중국에서 알리바바 밀릴 정도고, 그러니까 로컬에 밀릴 정도 수준이에요. 구글은 약간. 근데 이제 저는 구글 보고 처음에 기능이 좋으면 압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쪽 세계는 기능뿐만 아니라 영업도 필요한. 맞아요. 영업도 중요한데 구글은 써보면은 힘들어요. 쓰는 사람이 힘들어. 그래요? 지피가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엊그제도 파이어베이스 때문에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구글은 애초에 그런 거 없잖아요. 고객센터도 안 만드는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최근에 파이어베이스 계정이 있는데, 파이어베이스 계정 우리가 건드리다가 버튼을 이제 잘못 눌렀나 봐요. 복잡하잖아요. 네. 구글은 또 GCP 결제 계정이란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르다가 버튼 클라우드 저쪽 콘솔에다 잘못 눌렀어요. 근데 그게 파이어베이스가 갑자기 그 계정이 풀려가지고 그냥 유료 플랜에서 무료 플랜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 클라 로그를 비쿼리로 보내는 네. 거를 이제 유료만 되거든요. 딱 풀리는 순간 그게 전송이 중단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알림은 와서 다행히 메일 와서 제가 다시 복구하고 물어보긴 했는데 구글 쪽에서는 너네가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누가 했는지 저는 클라우드 트레일 생각하고 그런 것 좀 알 수 있냐. 자기들 모른대. 너네가 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복구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원래 3일 동안 제시도 하긴 하는데 안 되면은 복구해 줄 방법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사실 걔네들 로우 데이터 있거든요. 네. 왜냐면 파이어베이스 콘솔에는 다 나와요, 그 데이터. 근데 이제 비쿼리로 전송하는 것만 해서 못 해주는 건 그렇다 치는데 애초에 답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냥 안 된다가 거의 바로 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답변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술팀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겪으면은 인프라 쪽이 특히 영업하고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네. 뭔가 장애가 나요. 장애가 났는데 애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싸더라도 안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담당자가 계속 책임을 지고 담당자가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주는데 그 파트너사한테 진짜 위임 많이 했어요. 파트너사가 짜잘한 것들은 다 처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파트너사도 먹고 살고. 파트너사도 잘해주고 거긴 서포트 열면은 일단 티켓 다 처리하는 거 다 나오고 그리고 급하면 거기 채팅 열거나 네, 전화하고 전화는 안 해요. 전화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게 저희 서포트 플랜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나오면은 일단 연락 되기만 하면은 되게 노력해 주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대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도 귀찮았는지 제이켜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최대한 노력해 주더라고요. 똑같은 구글 제품이어도 GCP 쪽이랑 G 스위트 쪽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G 스위트는 방금 말씀하신 AWS가 한국에서 하듯이 지원 되게 잘해주거든요. 파트너사도 열심히 영업을 해요. 그런 거예요?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해줄까 물어보고 새로 나왔어 기능 이거 우리 교육 여는데 너 올래?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건 약간 그 레벨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레벨에 올라가서 또 별도 관리해주는 수준이었던 거 아니에요? 작은 기업들은 모르겠어요. GC도 좀 모르겠는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아마존은 서포트 플랜 돈 내고 가입 안 해도 서포트 포털을 같이 써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결제나 이런 거는 답변해주고 이제 서포트 플랜 가입 안 하면 기술 답변 안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 포털이 있거든요. 근데 구글은 돈 안 내면 그 서포트 포털을 아예 못 써요.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입력 폼 같은 데 써요. 해가지고 메일이 오길 기다려야 돼요. 그 이후에는 메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메일로 서포트 하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애초에 전화도 없고 그러면 이걸 돈을 내고 서포트 플랜을 사야 되는데 과연 애들이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죠. 무료일 때 경험이 이러면은. 근데 GCP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비퀄이 분명히 좋아서 막 쓰고 장애 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비쿼리도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문서화가 엄청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다는 게 기능들이 엄청 실시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잘 안 써 있어. 그런 게 엄청 많고 그러니까 현재 프로덕트랑 문서에 써 있는 건 다른 경우 되게 많고 그것도 되게 오묘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상한 거 많긴 한데 찾으면 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공개된 거랑 그게 싱크가 맞기는 해요.
근데 구글은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G슈트 쪽도 엄청 심했었고 빅쿼리도 보면은 좀 이상했고. 빅쿼리는 문서 진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빅쿼리 진짜 거기 쓸 수 있는 SQL이랑 오히려 이제 빅쿼리랑 그 아테나 비교해 보면 빅쿼리가 더 잘 돼 있긴 해요. 네, 아테나 쪽은 약간 그 SQL을 그 프레스토인가 그쪽 쓰다 보니까 그쪽은 또 프레스토로 다 연결해 버리고 아테나 자체에서 뭐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없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 말은 취소하는 거예요. 빅쿼리는 진짜 좋아요. 빅쿼리는 문서 보는 것도 좋고. 제 빅쿼리를 많이 안 써서. 빅쿼리가 짱이긴 해요, 사실. 근데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 빅쿼리도 이제 막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걔들 문제로 특히 파이어베이스 연동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해결 안 해줘요. 그냥 아예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해줘. 우리가 공짜도 아니고 빅쿼리 다 돈 내고 쓰는 건데도 약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진짜 약하죠. 그러면 약해서 많이 못 쓰는 거군요. 그쵸. 예전 MS가 원래 영업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라는 게 말로만 영업이지 그런 거 다 포함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것인가. 전 며칠 전에 글을 봤는데 애저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윈도우 사용에 익숙한 그 유저들이 윈도우 같은 그 플랫폼의 콘솔이 윈도우 같기 때문에 잘 쓸 거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공감이 안 갔거든요. 그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콘솔이 윈도우보다 더 안 좋아요. 되게 쓰기가 어렵고 막 말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써보고 쓴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거는 증권사 리포트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아니 근데 그 사람도 뭐 자기가 써보고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그런 분석 기사를 보고 썼겠죠. 근데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왜 저를 쓰지 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강하겠네요. 그런 거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한국에 지금 엄청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애저도 그렇고. 근데 뭐 구글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구글은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되는데 한국의 GCP 인력은 MS 애저보다도 적어요. 네. 그리고 아마존은 약간 방법을 애초에 달리해서 자체 인력은 적지만 파트너사들을 엄청 키우는 게 지금 최근에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그 파트너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걔네들이 1,000몇백억 투자 받았거든요. 와 어디에서요? 중국이랑 이렇게 골고래서 왜냐면 거기 대표님이 예전에 뭐 호스닉 무슨 뭐 창업했던 분이에요. 그런 비슷한 걸로. 그래서 어쨌든 고객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 투자 받았어요. 중국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엔 또 메가존이 분사했죠. 분사도 했고 네. 지금 투자를 거기도 480억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투자 받은 거고 이게 지금 프리 투자라고는 나와요. 기사에. 올 연말에 더 크게 받을 거래요. A 시리즈도 아니고 A 시리즈 A긴 한데 이걸 받고 또 받을 걸 뭔가 이쪽은 좀 세상이 달라요. 저희 기준으로 480억 받으면 그러니까 1,000억 받았으면 네. 유니콘이라고 불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연말에 제 생각에 메가존 같은 데는 베스핀급이나 그거보다 더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낙교님이 갸웃하셨어요. 왜?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진짜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는 회사인 거죠. 확실히 엄청 급격하게 커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존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에서 한참 중견기업, 대기업이 쓴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진짜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들어오면서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존도 엄청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한국도 막 큰 기업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몇 년 사이에 진짜 엄청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진짜 큰 시장이구나. 그리고 공기업 쪽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공기업 네, 클라우드 공공 쪽? 클라우드 지금 민간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거 경험이 누가 있는지 보면 AWS는 미국에서 공공 클라우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리전을 아예 따로 놔둬서 아예 리전도 별대요. 네, 고브 클라우드 리전이라 그래서 아예 기능 자체도 조금 맞아요. 늦게 배포되거나 뭐 아예 진짜 격리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왓츠뉴를 보고 있으면은 고브 클라우드인가? 그쪽에 기능 들어가는 게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리전별로 나오는데 거긴 또 따로 나와요.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거 보안이나 뭐 그게 훨씬 크겠죠. 여러 가지 이슈를 해놨겠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거랑.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구글도 좀 잘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품은 좋겠죠. 구글 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AWS 좋아하니까 시피님이 발표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안 하고, 낙표님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낙표님이 그때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전 루비카의 길을 갑니다. 와, 여기서 다 만들어 놓으면 저를 조종하는 거죠. 아바타. 저희가 아마 AWS 서밋 4월에 하나요? 네. 4월에 한 서밋에서 이제 저는 못하고 제가 원래 신청했었는데 CP님이 대신 발표해 주실 거거든요. 저희가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거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아마 파라미터 스토어를 아마존 써도 그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네, 쓸 일이 거의 없죠. 물어봐도 뭐 안 써봤다거나 잘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능적으로는 너무 작은데 쓸모가 너무 많아서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사실 파라미터 스토어가 아마존 안에서는 그 SSM이라고 시스템 서비스 매니저? 그 밑에, 시스템 매니저. 네, 그 근데 밑에 있는 애거든요. 축약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SSM이 시스템 매니저라고만 돼 있어서 시스템 서비스 매니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튼. 네. SSM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기능이에요. SSM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안 쓰는? 근데 이제 컨테이너 쓰고 막 보안이나 키 관리 뭐 이런 게 중요하면은 이게 핵심 기능이 돼요. 저 컨테이너 안 쓰는데 도입했어요. 그래요? 네. 컨테이너 아까 쓰신다면서요. TD 아, 엔진엑스랑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쓰는 서비스가 있고 컨테이너를 못 쓰는 아직 도입을 못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이제 레거시 서버 거기는 EC2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SSM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파라미터 스토어를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처음에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EC2 안에다가 AWS 키를 막 주입을 시켜놓고 쓸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제 동료분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SSM 파라미터 스토어 접근할 수 있는 롤을 하나 만들고 그 롤을 EC2 인스턴스에다가 부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제 잘 모르는 테라폼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부여를 했더니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EC2에서 파라미터 스토어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 설정도 세세하게 할 수 있어서 특정 그 약간 이게 디렉터리 구분식으로 접근이 되잖아요. 파라미터 스토어 저장할 때 경로 구분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이죠. 네. 네, 특정 경로 밑에 있는 애들만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서비스 이름 적어놓고 뭐 스테이징 환경 적어놓고 그다음에 서비스 앱 이름 그런 거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장고 서버니까 장고에 또 그 특정 경로 밑에 있는 애를 다 들고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들고 오는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한번 액세스해서 이제 다 들고 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세팅하고 막 이렇게 했죠. 괜찮은 거. 편하더라고요. 좋아요. 예. 사실 이 기능적으로는 정말 별게 없잖아요. 그냥 키밸류 스토어만 딱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이제 키밸류 스토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S3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다이나모 DB를 하나 써야 되나 막 그런 거 엄청 고민하는데 약간 AWS에 원래 이게 SSM도 아니었고 EC2에 조그맣게 메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SSM 그게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버린 건데 그래서 그냥 키 넣고 밸류 넣고 그럼 끝이고 네. 이제 API나 그 SDK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키 값에. 그 키에 접근하면 밸류가 나오는 거죠. 딱 그건데 그래서 엄청 쓸모가 많아요. 배포할 때 들어가는 어떤 파라미터들 그런 거 저장해서 쓰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쓰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배포를 할 때 S3를 썼거든요. 네. S3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KMS로 암호화하고 그걸 S 저장해놓고 그거를 디플로이 할 때 다시 풀어 쓰는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복잡해요. 예전에 CP가 한번 정해줬었는데 봉투 암호화라고 암호화 된 걸 다시 암호화해야 돼요. 왜냐면 KMS가 이제 KMS는 뭐죠? 뭐의 줄임말이지? 키 매니지먼트 스토어. 네, 그 키 매니지먼트 그걸 써서 암호화를 하면은 글자 수 제한이 있거든요. 시큐리티. 글자 수가 4,000자인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호화한 걸 다시 암호화하나? 좀 헷갈리는 저도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아무튼 봉투 암호화라고 한 번 더 암호화하는 방식을 써서 긴 또 내용을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암호화 키만 암호하는 거죠. 맞아요. 본체는 안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써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KMS에 호출해서 그 키 마스터 키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썼었죠.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나오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 KMS 키도 별도로 관리하세요? 애플리케이션 배포용 키는 별도로 만들어서 우선은 그냥 하나 있어요. 하나로? 네. 하나 그냥 굳이 따로 만들 거 있나 해서 그냥 디폴트 근데 키를 이제 쓰고 있는. 파라미터 스토어랑 디폴트는 아니고 그냥 따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파라미터 스토어랑 이쪽을 잘 쓰다 보면 여러 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KMS. 근데 지금은 하나 그 압축하는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하고 있고 이것도 약간 구글이 문제예요. 네? 구글이 뜬금없이 네. 그거를 또 그 저희가 암호하는 것 중에 대부분 보면 환경 변수랑 뭐 이런 것들이라서 다 파라미터 스토어로 다 뺄 수 있어요. 네. 유일하게 못 빼는 게 뭐냐면 구글이 파이어베이스랑 구글 클라우드 그 키가 있잖아요. 액세스 네. 키. 그게 구글은 환경 변수 방식을 지원을 안 해요. 무조건 파일이어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무조건 파일을 어디 갖다 놔야 돼요. 도커 띄우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그 파라미터 스토어에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토어가 좋은 게 아까 이제 KMS로 S3 암호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KMS면은 바로 그냥 파라미터 스토어 자체에서 암호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데 지금 저 파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길이에 안 맞는 거죠. 길이가 길어요. 그걸 쪼개서 넣던가.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토어에 그 랭스 제한이 있거든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 길면 뭐 쪼개서 그 정확히 몇 글자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건 해봤거든요. SSL 키 있잖아요. 그걸 넣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뭐였지? 약간 줄인 알고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줄인 압축 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걸로? 줄인 다음에 그걸 넣고서 네. 다시 가져와서 풀고 쓰는 아이고. 그런 걸 해보긴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압축하면? 네. 근데 어떤 거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이면. 넣을 수 있죠. 길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모든 값을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키밸류 스토어하고 이제 배포할 때 필요한 값들을 넣으라고 원래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낙교님이 파라미터 스토어 소개해 주시면서 이거를 일반적인 키밸류처럼 접근하려는 의도들을 막기 위해서 액세스가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막히거나 뭐 이런 뭔가 조치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이제 처음에 도입하면서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올 수 있게 하면 파라미터 하나씩 접근해서 가져오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막힐 텐데 이 장고는 처음에 세팅즈 파이에서 환경 배수를 쭉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앱이 떠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환경 배수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인형 눈따기 하듯이 다 땄는데 한 40개 정도 돼요. 환경 배수가. 그러니까 40번을 호출을 하는데 엄청 빨리 호출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다행히 특정 경로 밑에 있는 걸 다 불러올 수 있어서 그런 해결했어요. API가 있어요. 네. 다 가져오는 API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예 그런 라이브러리가 그것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특정 경로 밑에 있는 모든 값을 세팅즈에다가 아예 다 그러니까 ENV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는 그 라이브러리 문제가 아니라 네. API가 지원해주니까 네, 가능한 거죠. 그쵸. 네, 그 가능한 API 거죠. 쓰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능한 건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하나에 뜰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컨테이너 엄청 잘 쓰면은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갑자기 띄울 수도 있는데 그때 먹통될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호출하면. 당장 장고 서버가 10대 20대면 근데 그건 컨테이너랑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로 띄워도 그렇게 되잖아요. 뭘로 띄우든 간에 네, 뭘로 이제 띄우든 뭐 갑자기 이렇게 상관없이. 근데 네. 보통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띄우면 컨테이너로 띄우잖아요. 그렇긴 하죠. 보통 인스턴스를 그렇게 늘진 않으니까 뭐 음. 늘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떴을 때 뭐가 문제인 거죠. 실전 하나에서 뭐 수십 개 가져오는 게 스케일링을 문제가 갑자기 아니라. 할 때. 네, 그쵸. 네. 갑자기도 그렇고 당장 저희만 해도 웹서버 30대인데 30대에서 환경 변수 그렇게 가져오면 분명히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저희 5대밖에 안 돼서 괜찮아요. 아직. 저희도 롤링을 자주 하거든요. 롤링 하는 거 보통 이제 문제 생겼을 때 하긴 네. 하는데 네, 캐피탈스트라노 쓰고 있는데 그거에서 좀 꼬이거나 하면은 전체 롤링 해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단기간에 많이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잼서버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써서 프라이빗 잼서버를 만들었었는데 네. 저희가 한 20대 넘어가니까 먹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다른 서비스용으로도 썼었는데 거기도 또 먹통이 되더라고요. 몇십 개가 동시에 호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식 잼서버는 잘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호출해도 근데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양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30대가 배포되면 30대 프로세스가 또 4개씩인가 떠 있거든요. 120개가 진짜 갑자기.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얘한테 몰리면 얘는 디도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받아주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저 요거 띄우면서 약간 삽질했던 경험이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이거 원래 허락받으시나요? 이제 그
IAM 폴리시를 만들고 그 폴리시를 롤에 넣고 롤을 EC2 인스턴스에 부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폴리시 만들 때 처음에 이제 폴리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만들면 편하니까 그래서 그 allow 옵션을 주고 액션에다가 SSM get parameter, SSM get parameters by path 요거 2개 넣고 그 다음에 describe parameters도 같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리소스에다가는 제가 원하는 특정 경로만 넣은 거죠.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접근해서 파라미터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예시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은 죄가 있더라고요. 예시를 보면 그 describe parameters는 리소스를 그 다 줘야 별표로들 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역시 문서를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읽어서 이런 S3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리스트 조회하는 거랑 네. 숫자 가져오는 거랑 달라요. 그 리소스 지정하는 게 달라서 그거 같이 지정해버리면은 먹통되거나 먹통이라기보다 이제 권한이 없는 상태 되거나 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S3 그러니까 get 오브젝트는 그냥 해도 네. 되는데 리스트 버켓인가? 리스트 오브젝트를 네. 따로 잡아줘야 되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AWS에서도 여기에 대한 되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토어를 그냥 알아서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있는 서비스를 다 연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되게 좋은 게 ECS에다가 그 파라미터 스토어 값을 직접 넣는 기능도 있고 네. 그리고 KMS로 암호화된 정보를 그 암호화 풀어주면서 넣는 기능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아마존에 네이티브하게 들어가 있어서 연동식 태스크 DP는 잘 넣으면은 여기 있는 정보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예측컨대 ECS 에이전트에서 이쪽 파라미터 스토어를 API로 호출할 것 같아서 리밋이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나마 좀 연동을 직접 해주는 거는 좀 좋은 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건 거는 이제 아마존 말에 의하면 고객이 원하면 다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주 쓰고 그 공식 채널 통해서 서포트 막 들어가면 파라미터 스토어 그냥 키밸류처럼 쓰게 엄청 풀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뭔가 이유로 이제 막아놓은 거니까 네. 뭐 만약에 삼성전자급에서 막 쓰겠다고 막 하면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애플도 진짜 앱스토어 정책이 깐깐해요. 앱 등록하면 막 거절당하기도 하고. 근데 거절당해도 애플은 막 전화 통화도 해요. 걔네들이 막 이메일 하다 안 되면 걔네들이 전화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해서 네. 전화하고 막 서로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마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구글로 넘어가. 네. 전 구글 좋아해요, 우선. 네. 구글은, 아니, 말이랑 행동이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는 하는데, 이제,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너무 좋아해서. 애정이 있어. 네. 간다.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야. 구글은 그 플레이스토어 앱을 올렸는데,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가지고 내가 메일 보내면 너 다시 그러면 너 계정 삭제 로봇이에요. 그래서 구글한테 공식으로 하려면 뭐 뒷구멍으로 어떻게 링크드인이든 그쪽 담당자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글은 기본이 그거예요. 근데 클라우드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어. 아마존은 뭔가를 했는데 뭐 리밋이 있고 뭐가 안 되고 하면 잘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 잘 쓰고 있으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기능적으로 이거는 뭐 시스템 매니저에 들어가 있는 거 봐서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뭐 이렇게 리밋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그럼 돈을 더 많이 내면은 풀어주는 거 너무 어떻게 했냐. 서포트 그 포럼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런 글들 막 찾아보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런 니즈가 많아지면 또 서드 파티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결국 다이나모 DB로 하면 똑같이 할 수 있긴 하잖아요. 다이나모 DB에 KMS 암호화 기능도 다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비슷하게 지원해주는 CLI 툴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토어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게 있었었고, 그런 게 약간 좀 관리 안 되다가 파라미터 스토어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ECS랑 연동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챔버라는 CLI 툴이 그걸 연동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커맨드 라인 앞쪽에 붙여서 넣으면은 특정 패스에 있는 파라미터 스토어에 있는 값 다 가져와서 주입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였는데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또 직접 연동되니까 또 그것도 필요 없어진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요거 잘 정리해서 CP님이 발표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자료는 여기서 만들어 주실 거고 말만 할 건데 그리고 파라미터 스토어 이제 ECS 연동하다 보니까 어제 좀 삽질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토어에 그 KMS 암호화된 거를 그 ECS에서 실행하면서 환경 변수에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제가 네. 엄청 간단한 스크립트 데이터 받아오는 걸 넣었는데 IAM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날려먹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롤 때문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아마존이 좀 안 좋은 건데 아마존도 까야 되겠다 한번.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좀 맥락을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ECS에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서비스는 이제 태스크를 관리해주는 기능이고 그거랑 별도로 그 서비스로 관리되지 않는 태스크를 직접 또 띄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를 띄울 때 스케줄 태스크라고 클라우드 이벤트랑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와치의 이벤트라는 네. 거랑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까지 그걸 그냥 쓸 때는 잘 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CP가. 네. 근데 어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KMS로 암호화된 값을 가져오는 건데 그걸 넣는 순간 이제 헬이 된 거죠. 스케줄드 태스크에서 맞아요. 이제 SMSM에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 문제는 뭐냐면 클라우드 와치랑 이렇게 설정해놓고 딱 띄우잖아요. 메시에 뜨라고 안 뜨잖아요. 에러 로그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 안 떴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보케이션 페일. 그 클라우드 네, 와치 이벤트에 보면은 네. 그걸 클릭해서 상세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클라우드 와치 로그 연결된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누르면은 인보케이션 숫자가 나와요. 그 메시에 뭐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로그는 어디에도 없고 그 이벤트 자체에 로그가 없는 거죠.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실패했는데 권한 때문인지 내가 도커 이미지 파일을 잘못했는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기본이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 ECS 쪽에서 이제 롤이 그 4가지나 있어요. 네. 예. 이게 익스큐션 로 쓰지 않아요? 아니요. 익스큐션 롤은 일반적으로 안 쓰죠. 안 써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파게이트는 제외하고 네. 인스턴스 롤이라는 게 있어요. ECS를 띄우는 인스턴스 롤이 있어요. 인스턴스 자체의 롤을 줘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생겼죠. 태스크 롤이라는 게 있어요. 태스크마다 롤을 또 따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롤이 있고 태스크마다의 롤이 있어요. 서비스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관리하면 사실 다 되거든요. 인스턴스는 도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IAM 권한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되고 네. 태스크는 이 서비스에 특화된 뭐 S3나 이런 것만 넣으면 돼요. 태스크 롤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태스크 롤이 없을 때는 인스턴스 롤에다가 ECS 권한 몇 개 주고서 태스크에 필요한 롤을 또 추가로 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상속을 받아 썼는데 네. 이게 몇 년 전인가? 1, 2년 전쯤에 태스크 롤이 나와서 태스크마다 롤을 따로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스턴스에 종속돼 버리면은 얘가 태스크 다른데도 인스턴스의 권한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필요 없는 권한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분리할 수 있게. 옆에 이상한 인스턴스가 뜰 수 있죠. 네. 뭐 S3 추가해놨는데 S3 전혀 안 쓰는 애한테도 S3 권한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을 수 있게 된 거고. 네. 근데 롤이 또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여기까지는 기본인데 근데 이제 클라우드 와치 통해서 실행되면 네. 클라우드 와치가 이벤트만 발생시키고 ECS를 띄우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가 ECS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와치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는 별도의 IAM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애가 이제 떴는데 내가 무슨 이벤트를 다른 애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애를 실행하려고 하는 애가 ECS네. 네. 그럼 ECS 런 태스크라는 걸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심롤로. 어심롤은 ECS 런. 어심롤은 그거죠. 이벤트를 줘요. 예, 어심롤은 뭐 이벤트.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니까 해서 어쨌든 ECS 런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네. 그래서 그것도 깔끔해요. ECS 런을 애는 클라우드 와치는 크론처럼 딱 하고 인스턴스에 알려주면 인스턴스가 인스턴스 롤 가지고 태스크를 띄워요. 약간 깔끔해. 이게 잘 돼요. 네. 여기까지는 잘 됐죠. 네. 스케줄 태스크 여기까지 잘 쓰고 있었죠. 제가 왜냐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KMS 암호화랑 파라미터 스토어 연결하려고 그거 한 것도 있고 또 진짜 인풋 때다가 같은 태스크 디피니션인데 뜰 때마다 뭐 다르게 뜨려고 환경 변수를 약간 조작하는 게 있거든요. 오버라이드 하는 거. 예, 태스크 디피니션에 오버라이드를 해요. 셋업된 거를
실행할 때 태스크를 실행할 때 바꿔주는 옵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하려면 지금까지 말했던 세 개의 롤 외에 익스큐션 롤이라는 걸 따로 지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TD를 익스큐션 롤 없이 만들 수 있고 네. 실행할 수 있는데 지금 하려는 걸 하려면 반드시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능 맞아요. 필요는 없는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익스큐션 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스턴스 롤 걸 쓴대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인스턴스에는 ECS 런이나 뭐 관련 롤이 있으니까. 근데 익스큐션 롤을 새로 만드니까 얘가 무슨 권한이 필요한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인스턴스 롤이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추가로 KMS를 가져오니까 KMS랑 SSM 권한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추가로 넣어주고 기본 태스크 익스큐션 롤에는 없는 거군요. 그 권한들이. 아니 기본 기본 태스크 태스크- 익스큐션 롤이란 건 없어요. 애초에 그걸 없으면 인스턴스 롤을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TD에 태스크 익스큐션 롤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그게 공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란인 건 알고 저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애가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없어요. 공란이에요. 없어요. 공란이. 아 있긴 있어요. IAM에 익스큐션 롤이 있는데 네, 그걸 아, 설정할 수는 지정 안 있는데 해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지정 안 해도 돌거든요. 네. 왜냐면 인스턴스 롤 가지고 뜨니까 그게 더 맞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뭐 그 기능 때문에 꼭 익스큐션 롤을 지정하라 그래서 나는 그냥 지정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도 걸 지정하고 예. 거의 아무것도 없었지 예,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클라우드 아치는 페일이라고만 나오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문제가 있었고 답답했겠다. 근데 여기까지 해도 안 돼요. 익스큐션 롤에 인스턴스 롤이랑 똑같은 거에 KMS, SSM 추가해도 안 돼. 또 클라우드 와치에서 IAM 패스 롤이라는 걸 줘야 돼요. 원래는 ECS 런 태스크라는 권한만 있으면 되는데 ECS 런을 실행하니까 근데 얘네들 개념이 뭔가 특이해서 ECS 런 태스크를 할 건데 쟤는 익스큐션 롤이라는 애를 써요. 근데 애 롤을 뭐 바꿔치기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익스큐션 롤로 바꿔치기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한, 이 롤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게 패스 롤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익스큐션 롤을 직접 지정하려면 이 클라우드 와치의 그 롤에다가 IAM 패스 롤이라는 걸 추가로 줘야 돼요. 네. 진짜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문제는 방금 말했던 이 복잡한 설정을 디버깅 없이 아무런 메시지 없이 와, 그 장르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막 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익스큐션 롤 전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대충 네. 기존에 했던 게 있으니까 했는데 안 되니까 막 여기 낙교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둘이 막 이런저런 테스트 해보다가 이제 테라폼 그때부터는 테라폼 아니에요. 그때부터 콘솔에 들어가서 막 답답하면 그렇게 저도 이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만들었었거든요. 그 이벤트 하는 거를 개인 프로젝트에서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삽질했던 게 IAM 패스 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대 계속 얘기했던 게 맞아요. 거기 뭔가 이상한 롤 줬어야 맞아요. 된다고. 근데 이게 IAM 패스 롤이라는 게 여기서밖에 안 써요. ECS 스케줄 태스크를 할 때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있었다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는데 권한 문제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다 이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안 됐어. 군함 문제 다 끝나고 안 됐는데 그건 또 제가 오버라이드 할 때 태스크 네. 오버라이드 할 때 네임을 안 줘가지고 환경 변수 오버라이드 할 건 환경 변수만 줬더니 네. 네임이 없어서 에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메시지 안 나와. 테라폼이랑 그러니까 네임이 없어서 실패했단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낙교님이 콘솔 들어가서 에디트 해보니까 거기 콘솔에 네임이 없다고 나온. 아니요. 맞아. 그렇죠. 제가 이제 하도 이상해서 도저히 이제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CP가 넣은 인풋이 문제가 아니면 이거는 네. 뭔가 IW 사이트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들어가서 JQ 같은 걸로 막 제이선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 ECS에 스케줄 태스크가 원래는 그 탭이 없었는데 없고 네. 기능만 있었는데 그 탭이 들어갔어요. 웹콘솔에 들어가서 에디트 눌러서 보니까 그게 깨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넣은 값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네. 컨테이너 디피니션 안에 엔바이러먼트를 엔바이러먼트 베리어블을 이제 네. 오버라이드 하잖아요. 네. 오버라이드 하는 부분에 컨테이너 이름이 따로 들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잡힌 거죠, 디프로.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챈 거죠. 와. 그래서 그때도 CPU 넣다가 이제 이제 될 것 같다고. 진짜 디버깅 하는 게 힘들었어. 글로 정리해 주세요. 이게 정리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끊을 때도 모르겠어. 롤이 4개 있다 우선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갈 것 같고 이거 약간 초급용, 중급용, 고급용 나눠야 돼. 맞아. 근데 저도 그 느낀 게 뭐냐면 IAM에 대한 얘기를 좀 되게 많이 써보고 싶었거든요. 쓰려고 하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럼 워십롤은 뭔가요?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이게 쓰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복잡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삽질을 했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ECS에 필요한 권한을 예전에 했던 거 보니까 막 태스크라이도 좋고 익스큐션 롤도 좋고 중복으로 적어놨어. 맞아요. 나도 모르니까 삽질해놓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제 삽질한 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까먹을 것 같아요. 역시 삽질은 회사에서 해야 돼. 저도 ECS에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겠네요. 아마 그때 또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말했어도 이거 다 생각도 안 나요. 맞아요. 그때 또 물어볼 거야. 저희도 생각 안 날 수 있어. 우리 코드 보고 다시. 저도 제가 쓰던 옛날에 만들었던 코드 그냥 들였었거든요. 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띄우는 것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띄우던 것도 스케줄 태스크 썼는데 이상하게 내가 손으로 하면 되는데 클라우드 와치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놔뒀는데 이번 일로 해결됐어. 네. 그래서 약간 요새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넷리파이 같은 게 유행하는 게 그런 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CP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서버리스에서 테라폼 없애고 있다고. 서버리스 맞죠? 아니요. 에이펙스. 에이펙스. 에이펙스에서 그 TJ인가요? 그 유명한 사람? 그 맞아요. 저도 만든 걔가 에이펙스라고 서버리스 람다 배포 쉽게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람다 펑션 관리만 할 거고 그 인프라 관리는 테라폼 써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에 보면 바뀌었어요. 걔도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야. 아니 서버 모르려고 람다 하고 있는데 테라폼으로 그냥 뭐 IAM이 어쩌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저도 좀 느낀 게 람다를 AWS 모르고 쓴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좀 매직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웹 콘솔로 하면은 IAM이랑 VPC랑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막 해줘요. 네. 근데 나중에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보면은 엄청 힘든 거죠. 하나하나가 다 지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알고 람다를 쓰려고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너무 이상한 거죠. 그 갭이 좀 느껴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VPC 내부 자원 또 들어가려면은 걔네 람다 함수에다 VPC 셋업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 안 하고 써요. 근데 그거 하고 쓰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긴 또 다른 세계로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서 그걸 하는 법을 또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터넷 게이트를 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하시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쪽은 아예 글도 보면 다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예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가 다 해줘요. 옵션 넣으면 그런 설정 다 해줘요. 그래서 그쪽 좀 정리되니까 APX도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면 신경 쓰여. 그래서 약간 넬리파이도 그렇고 넬리파이도 보면은 이제 엄청 사실은 CI 같은 건데 100%까지 해주는 CI인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엄청 심플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게 더 유행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약간 좀 인프라 좀 알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걸 시키면은 AWS S3랑 CF까지 연동하는 것까지 막 고민을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끝나는 거지. 결과물이 안 나와. 그래서 약간 그렇게 추상화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인프라의 세계. 여기까지 하죠. 네. 네.